저는 66 김태원입니다. 7년 전까지 서울 강서구청에서 35년간 성실하게 명예퇴직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요. 참 홀가분하더군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던 삶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뭔가 해보자 싶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당신도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으니 이제는 하고 싶은 일 해봐.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세상 어느 말보다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1억 3천만 원으로 강서구 화곡동 상가 건물 1층에 치킨집 한 매장, 황금 레시피 치킨이라는 이름도 저희가 지었습니다. 오픈 첫 주엔 손님도 꽉 차고 사람들이 우리 치킨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잘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치킨집 한 매장이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을 통째로 삼켜버릴 줄은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참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26살에 공무원이 되어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한 번도 병가를 남용하지 않으며 살아왔어요. 아내와는 신혼 때부터 맞벌이를 했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했거든요. 두 사람 다 안정적인 직장이다 보니 큰 욕심 없이도 꽤 괜찮게 살 수 있었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면서 가장 큰 고민은 교육비였어요. 다른 집들처럼 사교육에 많이 투자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원하는 공부는 시켜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착하게 자라서 대학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각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50대 중반이 되니까 주변에서 명예퇴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년까지 5년 정도 남았을 때였죠.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퇴직금도 목돈이고 아직 건강할 때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와 상의해봤더니 아내도 찬성했어요. 당신도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으니 이제는 하고 싶은 일 해봐 하면서 말이죠. 사실 공무원이라는 게 안정적이긴 하지만 늘 위축된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뭔가 눈에 띄는 일은 할 수도 없고 부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명예퇴직을 결심한 건 58살 때였어요. 퇴직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모아둔 돈과 합치면 꽤 괜찮은 목돈이 되겠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들 장가 시집 보내고 나니 전세금도 여유가 생겼어요. 뭔가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동안 월급쟁이로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제 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무모한 도전은 아니었어요.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괜찮은 업종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그 중에서도 치킨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킨을 얼마나 좋아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매일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배달 시장도 커지고 있고 프랜차이즈라서 운영 방법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군데 브랜드를 알아봤는데 가맹비도 합리적이고 본사 지원도 좋다는 곳을 찾았어요. 설명회에 가서 들어보니 정말 괜찮아 보였거든요. 월 매출이 평균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은 나온다고 하고 순이익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네? 아내와 상의하니까 아내도 긍정적이었어요. 치킨은 망하는 법이 없다잖아? 우리 동네만 봐도 치킨집이 몇 개인데 다들 잘 되는 것 같던데? 아내 말이 맞았어요. 어디를 가도 치킨집은 있고 사람들도 많이 찾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심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치킨집 사장이 되어보자고요. 공무원에서 치킨집 사장이라니 생각만 해도 신나더라고요.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까 정말 홀가분했어요. 35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상한 기분이었죠. 처음엔 뭔가 허전하기도 했지만 금세 자유로운 느낌에 적응했어요. 퇴직금 1억 3천만 원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치킨집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입지부터 알아봐야 했어요. 치킨집은 뭐니 해도 입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집 근처인 강서구 쪽을 중심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자리를 알아봤어요. 처음엔 막막하더라고요. 어떤 곳이 좋은 자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임대료도 천차만별이고요. 하지만 본사에서 입지 선정 도움을 준다고 해서 상담받으러 갔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치킨집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보다는 주거 지역이 더 좋습니다. 배달 주문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학가나 직장인들이 많은 곳도 괜찮고요. 그래서 찾은 곳이 강서구 화곡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이었어요.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있고 지하철역도 그리 멀지 않아서 괜찮아 보였거든요. 면적은 20평 정도였고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었어요. 임대료가 좀 센 것 같은데? 망설였지만 담당자는 이 정도는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입지가 좋으면 매출도 그만큼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아내와 상의해 봤더니 아내도 일단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돈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임대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 2,500만 원, 주방 설비와 냉장고 등 장비 비용이 3천만 원, 가맹비 500만 원까지 합치면 벌써 9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많이 드네? 처음 계산과 달리 초기 비용이 꽤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첫 달 월세며 재료비, 홍보비까지 생각하면 1억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전세금 5천만 원을 빼서 쓰기로 했어요. 인테리어 하는 동안에는 정말 설렜어요. 매일 현장에 나가서 공사 진행 상황도 보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았거든요. 아내도 종종 와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며 의견을 주고요. 본사에서 사장 교육도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나가서 치킨 튀기는 법부터 시작해서 매장 운영, 배달 관리, 위생 관리까지 다양한 것들을 배웠죠. 처음엔 치킨 튀기는 것도 어려웠는데 며칠 하다 보니까 제법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진짜 사장이 되는구나. 교육을 받으면서 실감이 났어요.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사장이 되어서 직원도 쓰고 손님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생도 구했어요. 주방에서 도와줄 사람 1명, 배달할 사람 2명 해서 총 3명을 뽑았어요. 다들 성실해 보이는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시급은 당시 최저임금이었던 시간당 6천 원을 주기로 했어요. 본사에서는 오픈 이벤트도 도와준다고 했어요. 첫 일주일은 치킨을 반값에 판다거나 무료 배달을 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런 이벤트 하면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때 맛으로 승부를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오픈일이 정해졌어요. 2017년 3월 15일이었죠. 날씨도 따뜻해지고 새 학기도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타이밍도 좋다고 했어요. 오픈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아내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해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기대가 더 컸어요. 본사에서 말한 대로 월 매출 3천만 원만 나와도 월 수입이 400만 원은 될 테니까 공무원 때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요. 게다가 자영업자니까 더 벌 수도 있고요. 해보자, 김태원.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첫날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픈 첫날 아침 일찍 매장에 나가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주방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치킨도 미리 준비해두고 배달용 박스도 충분히 쌓아놨죠. 아르바이트생들도 일찍 와서 함께 준비를 도와줬어요. 오전 11시에 문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일찍부터 손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오픈 이벤트 현수막을 크게 걸어놔서 그런지 지나가던 분들이 새로 생겼네 하면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손님은 근처 아파트에 사신다는 아주머니였어요. 사장님, 새로 오픈하신 거죠? 축하해요. 하시면서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하셨죠? 제가 직접 치킨을 튀겨서 포장해 드렸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만든 치킨을 손님이 사가신다니 되니까 배달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처 회사에서 치킨을 시켰더라고요.
배달 아르바이트생이 열심히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첫 주는 정말 바빴어요. 오픈 이벤트 때문에 반값 행사를 했더니 주문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하루에 치킨을 50마리에서 60마리까지 팔았으니까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간 거죠. 물론 이익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 매장을 알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아내도 매일 매장에 나와서 도와줬어요. 주문 받고 포장하고 계산하고 하는 일들을 척척 해내더라고요. 당신 장사 수완이 있는 것 같아 했더니 아내도 신나하면서 학교 급식실에서 오래 일해서 이런 일은 익숙해 하더라고요.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정상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했는데도 꽤 많은 분들이 계속 찾아와 주셨어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단골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첫 달 매출이 2,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본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출발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날 거야. 매출에서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각종 공과금을 빼고 나니까 순이익이 25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공무원 때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아직 적응 기간이니까요. 두 번째 달에는 매출이 조금 더 늘었어요. 2,800만 원까지 나왔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였죠. 특히 주말에는 정말 바빴어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는 치킨을 하루에 70마리까지 팔 때도 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내와 함께 매출을 정리하면서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치킨 튀기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됐고 손님들도 여기 치킨 맛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배달 앱에도 등록해서 온라인 주문도 받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젊은 분들이 전화보다는 앱으로 주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배달 앱 수수료가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매출 증가에는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세 번째 달에는 드디어 3천만 원을 넘겼어요. 정확히는 3,200만 원이었죠. 본사에서 예상했던 평균 매출에 도달한 거였어요. 순이익도 400만 원 가까이 나왔고요. 이제 궤도에 올랐구나 싶어서 정말 기뻤어요. 주변 상인분들과도 친해졌어요. 옆에서 분식집을 하시는 사장님, 길 건너편 미용실 사장님, 근처 편의점 사장님과도 안면을 트고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죠. 사장님, 장사 잘 되시네요. 보기 좋아요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아르바이트생들도 다들 성실하게 일해줘서 고마웠어요. 특히 주방을 도와주는 영수라는 친구는 정말 빨리 배우더라고요. 형 덕분에 치킨 만드는 법 다 배웠어요 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이제 정말 치킨집 사장이 된 것 같아. 매일 아침 매장에 나가면서 자부심도 생겼어요. 공무원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지만 이것도 나름 보람있고 재미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슬슬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기함과 설렘으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제는 조금씩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경쟁이었어요. 우리 매장 반경 1km 안에 치킨집이 무려 8군데나 있었거든요. 처음엔 치킨 시장이 크니까 다 같이 잘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 바로 옆 골목에 있는 치킨집이 문제였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먼저 자리 잡은 곳인데 단골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가격도 우리보다 2,000원씩 저렴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싸게 팔지? 알아보니까 재료비를 아끼려고 품질을 좀 낮춘 거였어요. 우리는 본사 지침대로 좋은 재료를 써서 품질은 확실히 우리가 나았는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중요한 모양이었어요. 배달 앱에서도 검색하면 가격 순으로 정렬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저렴한 곳으로 주문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배달비 문제도 있었어요. 요즘 배달 앱들이 배달비를 받지 않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배달비 3,000원을 받고 있었어요. 본사 정책이기도 했고
실제로 배달 아르바이트생 임금과 기름값을 생각하면 받아야 하는 게 맞았거든요. 사장님, 배달비 없는 곳으로 시켜 먹을게요. 전화로 주문하시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몇 번 들으니까 마음이 참 쓰라렸어요. 품질은 우리가 더 좋은데 가격과 배달비 때문에 손님을 놓치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4개월째부터는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3,200만 원까지 올랐던 매출이 2,900만 원으로 다시 2,7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신규 고객은 늘지 않는데 기존 고객들의 주문 빈도가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럴까? 곰곰 생각해 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날씨가 더워지니까 치킨 주문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뜨거운 음식보다는 시원한 음식을 선호하니까요. 그리고 근처에 새로운 음식점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어요. 피자집, 중국집, 족발집, 찜닭집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치킨만 고집하는 손님들이 줄어드는 거였죠. 예전에는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 치킨, 짜장면, 피자 정도였는데 요즘은 정말 다양하네. 배달 앱 수수료도 부담이었어요. 처음엔 10%였는데 어느새 12%로 올랐어요. 매출 3천만 원에서 12%면 360만 원인데 이게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배달 앱 없이는 장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돈이었어요. 인건비도 계속 올랐어요.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000원 올라서 시간당 7,000원이 됐거든요. 아르바이트생 3명에게 주는 월 인건비만 600만 원이 넘었어요.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늘어나니까 순이익이 급격히 줄어들더라고요. 5번째 달 순이익은 200만 원도 안 나왔어요. 공무원 때 월급의 절반 수준이었죠. 이러다가는 적자가 나겠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매일 매장에 나와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내 노동력까지 계산하면 시간당 임금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봤더니 참담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는데 200만 원이면 둘이 합쳐서 시간당 3,000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장사가 생각만큼 쉽지 않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서로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기려고 애썼어요. 아직 초보니까 시행착오겠지? 조금 더 해보자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미 1억 2천만 원이나 투자했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언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막막했거든요. 게다가 매달 월세 200만 원에 각종 고정비까지 생각하면 최소한 월 300만 원은 벌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여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치킨은 가을, 겨울에 잘 팔리잖아.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버텨보기로 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매출이 다시 늘어날 거라는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거든요.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배달 전쟁이 시작됐어요. 각종 배달 앱에서 할인 이벤트를 계속하니까 손님들은 더욱 가격에 민감해졌어요. 오늘은 어디가 할인하나? 하면서 이벤트 하는 곳만 찾아다니는 거였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할인 이벤트에 참여해야 했어요. 2만 원 이상 주문하면 3,000원 할인, 첫 주문 고객 5,000원 할인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런 할인은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였어요. 배달 앱에서는 할인 금액의 절반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매장에서 감당해야 했거든요. 할인을 안 하면 주문이 안 들어오고 할인을 하면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특히 주말에는 경쟁이 정말 치열했어요.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치킨집들도 다 할인 이벤트를 하니까 결국 서로 살을 깎아먹는 경쟁이 된 거였죠. 그런데 정말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11월 초에 바로 앞 건물에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들어온 거예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였는데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마케팅도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오픈 첫 주에는 온 동네에 전단지를 뿌리고 풍선도 달고 심지어 치어리더까지 와서 홍보를 했어요. 당연히 사람들 관심이 그쪽으로 쏠렸죠. 우리 매장 앞으로 지나가던 분들도 저기 새로 생겼네 하면서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그 프랜차이즈가 우리보다 가격도 저렴했다는 거예요. 같은 치킨인데 3,000원이나 쌌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쌀 수 있냐고 알아봤더니
대량 구매로 재료비를 낮추고 본사에서 오픈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참혹했어요. 우리 매출이 한 달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2,700만 원이던 매출이 1,300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이 정도면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는데? 아내와 심각하게 상의했어요. 이대로 가면 매달 적자가 날 게 뻔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격을 낮추자니 그러면 품질을 포기해야 하고 품질을 유지하자니 가격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12월에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연말이라서 사람들이 외식을 많이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치킨보다는 고급 음식을 선호하더라고요.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정작 배달 음식 주문은 예상만큼 늘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생 중에 한 명이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곳을 찾았다는 거였죠? 형, 죄송해요. 여기 일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사정상 그만둬야겠어요. 영수가 미안해하면서 말하는데 저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우리 매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손님은 줄어드는데 분위기는 어둡고 사장인 저도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으니까요. 12월 말에 정산을 해보니까 정말 참담했어요. 그달 순이익이 마이너스 30만 원이었거든요. 생애 첫 적자를 본 거였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결과라니 정말 허탈했어요. 어떻게 하지? 아내와 마주보고 앉아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계속 하자니 매달 적자가 날 게 뻔하고 그만두자니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까웠거든요. 게다가 임대 계약도 아직 1년이 더 남아 있었어요. 조금만 더 해보자. 새해가 되면 달라질지도 몰라. 아내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해 대학교 밤을 새우며 생각했어요. 공무원을 그만두고 치킨집을 시작했던 그 결정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어요. 새해가 되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외식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배달 음식 시장이 커졌다고 해서 기대했어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배달 주문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일주일 정도는 주문이 좀 늘었어요. 하지만 금세 현실을 깨달았어요. 배달 시장이 커진 건 맞는데 그만큼 경쟁도 더 치열해진 거였어요. 기존의 매장에서만 장사하던 음식점들까지 다 배달을 시작했거든요.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 거죠. 게다가 사람들 경제 사정도 어려워지니까 전보다 가격에 더 민감해졌어요. 똑같은 치킨이라도 1,000원이라도 싼 곳을 찾게 되는 거였죠. 우리는 품질을 고집하느라 가격을 내리기 어려웠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2월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매출이 1,000만 원도 안 나온 거예요. 임대료 200만 원, 인건비 400만 원, 재료비와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800만 원은 들어가는데 매출이 그에 못 미치니까 매달 200만 원 이상 적자가 나는 거였죠. 이러면 안 되겠어?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기로 했어요. 배달 담당 2명 중 1명을 내보내고 주방 보조도 없애고 아내와 제가 직접 다 하기로 했어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인건비를 줄이니까 조금은 숨통이 트였지만 그만큼 일이 힘들어졌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둘이서 모든 걸 다 해야 했거든요. 치킨 튀기고 포장하고 배달하고 청소하고. 아내는 55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3월에는 조금 희망을 봤어요. 배달 앱에서 진행한 할인 이벤트에 참여했더니 주문이 좀 늘었거든요. 이거 보니까 할인만 잘하면 손님들이 오는 것 같은데 싶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할인을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모든 치킨을 10% 할인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치킨과 음료 세트를 특가로 판매하기도 했고요. 당장은 이익이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단골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할인 소식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곧 문제를 깨달았어요. 할인할 때만 오시고 정상 가격일 때는 안 오시는 거였어요. 결국 단골이 늘어난 게 아니라 할인 고객만 늘어난 셈이었죠. 4월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할인을 해도 매출이 늘지 않는데 할인을 안 하면 아예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적자폭은 더 커졌어요. 그때쯤 건물주가 찾아왔어요. 사장님, 장사 어떠세요? 하면서 안부를 묻더니 슬쩍 임대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요즘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어서요. 다른 곳은 벌써 많이 올렸는데 우리는 그나마 적게 올리는 편이에요. 월세를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였어요. 딱 30만 원 인상이었는데 우리 상황에서는 그 30만 원이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무렵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요즘 매출이 좀 어떠세요? 하면서 상황을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하게 어렵다고 말했더니 다른 매장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티시면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하면서 격려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로는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이미 저축해둔 돈까지 다 써가면서 적자를 메우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가져온 1억 2천만 원은 벌써 바닥이 났고 전세금으로 빼둔 5천만 원까지 조금씩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는데? 밤늦게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계속 하자니 매달 적자가 나고 그만두자니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포기하기가 아까웠어요. 5월 어느 날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남은 돈이 1,000만 원도 안 됐더라고요. 이제 정말 한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5월 말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주문이 적어서 하루 종일 매장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언제부터인가 머리가 많이 빠졌고 얼굴도 많이 늙어 보였어요. 1년 반 전 명예퇴직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빚만 늘어가고 아내까지 고생시키면서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대학 동기 현수를 만났어요. 현수는 저와 같은 시기에 공무원이 됐는데 정년까지 다 채우고 작년에 퇴직한 친구였어요. 태원아, 요즘 어떻게 지내?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술 한잔하면서 서로 근황을 얘기했는데 현수는 퇴직 후에 손자 돌보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금에 연금까지 나오니까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 없어.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지 뭐. 나는 치킨집 하고 있어? 말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현수는 오, 대단한데? 창업했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잘 되나? 라는 의문이 있는 것 같았어요. 솔직하게 상황을 얘기했어요. 매출도 안 나오고 적자도 나고 정말 힘들다고요. 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듣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태원아, 내 생각에는 너무 고집하지 말고 정리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 사업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했더니 현수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건 이미 쓴 돈이야. 매몰 비용이라고 하잖아. 그거 아까워서 계속 돈을 더 쓰면 더 큰 손해 보는 거야. 집에 돌아와서 현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미 쓴 1억 2천만 원은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돈인데 그걸 아까워하느라고 매달 200만 원씩 더 잃고 있는 거였어요.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아내도 사실 오래전부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나도 그런 생각했어? 우리 나이에 이렇게 무리하면서 할 일인가 싶어서. 미안해.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노후 자금만 날린 셈이네.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아내는 그런 소리 하지 마.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봐서 다행이야 라고 위로해줬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6월 초에 본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본사 담당자는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좋아질 텐데 하면서 만류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임대 계약이었어요. 아직 8개월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건물주와 협상을 해봤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위약금으로 4개월치 월세인 800만 원을 물어야 했어요. 매장 정리도 쉽지 않았어요. 주방 설비나 냉장고 같은 건 중고로 팔 수 있었지만 원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인테리어한 것들은 거의 버리다시피 해야 했고요. 마지막 날 밤 아내와 함께 매장을 정리하면서 지난 1년 반을 돌아봤어요. 처음에 얼마나 설렜는지, 첫 손님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매출이 늘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그런 기억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우리 열심히 했어? 아내가 말했어요. 결과는 안 좋았지만 최선을 다했잖아. 정말 그랬어요. 후회는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았어요. 최종 손실을 계산해 봤더니 1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처음 투자한 돈, 운영하면서 적자난 돈, 정리하면서 든 비용까지 다 합치니까 그 정도 나왔어요. 퇴직금과 전세금 대부분을 잃은 셈이었죠. 이제 어떻게 살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건강만큼은 괜찮다는 거였어요. 60살이지만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였으니까요. 치킨집을 정리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정말 무기력했어요. 35년 동안 규칙적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실패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꺼려졌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집도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야 했고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어요. 먼저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60살에 새로 취업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무원 경력이 있어서 몇 군데서는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결국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주 3일 하루에 6시간씩 일하는 조건이었어요. 월급은 130만 원 정도였죠. 공무원 때 받던 300만 원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당장 생활비는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아내도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학교 급식실 경력을 살려서 근처 어린이집 조리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아내 월급이 1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둘이 합치면 280만 원인데 절약해서 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사업가가 되겠다고 큰 소리 쳤다가 다시 월급쟁이로 돌아온 게 부끄럽기도 했고요. 특히 옛 동료들을 만날 때는 정말 민망했어요. 어떻게 지내? 라는 인사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이 나름 보람 있었거든요. 김 선생님 덕분에 편해졌어요 하시는 분들을 보면 뿌듯한 마음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다시 하게 된 게 좋았어요. 치킨집 할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매장에 묶여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고 나머지는 자유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생겼죠?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아. 치킨집 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 아내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정말 그랬어요. 돈은 적게 벌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됐어요. 생활비를 절약해서 매달 50만 원씩은 저축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가끔 치킨집 앞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지금은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던데 그 모습을 보면 복잡한 기분이 들어요.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정리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난 실패를 되돌아보면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안전한 투자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치킨집이 안전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경쟁이 치열하고 고정비는 높고 변수는 너무 많았거든요.
두 번째는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40 되었다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었겠지만 60 가까운 나이에 모든 걸 걸고 도전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어요. 세 번째는 매몰 비용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계속 버텼는데 그게 오히려 손실을 키웠어요. 빨리 손절했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안정적으로 우리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큰 꿈을 꾸기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말이죠. 요즘은 손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요. 아들, 딸이 가끔 아이들을 맡기고 가는데 그럴 때가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 오늘 뭐 하고 놀아요? 하는 손자들을 보면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새삼 깨닫게 돼요. 아내와도 예전보다 대화를 많이 해요. 그때 참 힘들었지? 그래도 우리 잘 버텨냈잖아. 이런 식으로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오히려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다른 사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김태원, 이제는 욕심내지 마. 지금이면 충분해. 치킨집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많아요. 돈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건강의 소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분수를 아는 것의 중요함을 배웠어요. 지금 제 통장에는 2천만 원 정도 들어 있어요. 치킨집 하기 전에 비하면 정말 적은 돈이지만 이 돈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몇 년 더 일하면 국민연금도 나올 거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더 안정될 거예요. 큰 부자는 못 되겠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퇴 후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사업은 없고 나이가 들수록 리스크는 더 커집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분수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실패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전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까요. 33년간 한국가스공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건강했으며 가족도 화목했어요. 그런 제가 제주도에서 불과 9달 만에 1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겪은 일입니다. 계산은 완벽했고 준비도 철저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엑셀 시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가장의 투자 실패담입니다. 숫자를 믿었던 남자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민입니다. 제주 한림읍 바닷가 작은 게스트하우스 열쇠를 마지막으로 돌리던 그날 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2024년 11월 어느 저녁이었어요. 현관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파도 소리만 남았을 때 제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33년간 한국가스공사에서 일했던 제가 결국 이렇게 문을 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2023년 2월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면 늘 같은 풍경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엔 같은 시간에 같은 어르신들이 모였고 저도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곤 했습니다. 처음엔 편안했어요. 가스 배관 점검도 안전보고서도 현장 회의도 없는 날들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 손끝이 허전했습니다. 아내 미선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엔 뉴스를 보다 잠드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 미선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그해 5월 초 미선이 친구들과 제주 여행을 다녀왔어요. 돌아오더니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우리도 다음 달에 제주 한번 가볼까요? 한림 쪽 바다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람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서울의 건조한 공기와 달리 촉촉하고 짠 냄새가 코를 간질렀습니다. 한림 바닷가를 걸으며 작은 게스트하우스들이 줄지어 보였습니다. 노란 외벽에 하얀 창틀, 마당엔 야자수 한 그루. 손님들이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그때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미선이 잠깐 멈춰 서더니 웃었습니다. 농담이죠. 우리가 뭘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가스 배관만 관리했는데 이제 사람을 직접 맞이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비양도 뒤로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바다를 물들이는 걸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퇴직금이 4억 정도 있고 건강도 괜찮으니일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에게 다시 물었어요. 여보, 아까 그 말 진심이었어요. 미선은 고개를 천천히 돌리더니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으면 같이 해볼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충동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저는 제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엑셀 파일을 켰습니다. 33년간 가스 배관 데이터를 다루던 습관이 다시 살아났어요. 제주 한림읍 부동산 사이트를 들락날락하며 매물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객실 5개 규모,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50만 원, 권리금은 7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협상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건물은 2층 단독주택 구조였고 1층엔 공용 공간과 주방, 2층엔 객실 5개가 있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6천만 원, 침구류와 가전제품 2천만 원, 예약 시스템 구축 500만 원, 초기 마케팅 비용 500만 원, 퇴직금 3억 5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큰 돈 아니에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보세요. 성수기엔 하루 1박 6만 원씩 5객실이면 3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900만 원. 월세와 관리비 빼도 400만 원은 남아요. 그럼 비수기엔요? 비수기도 주말은 손님이 있어요. 평일은 절반만 채워도 버틸 수 있어요. 제 목소리엔 확신이 들어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23년 7월 중순 우리는 다시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주를 만났어요. 6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억센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권리금은 6,500으로 내려드릴 수 있어요. 대신 보증금은 그대로고 계약 기간은 2년이에요. 저는 계약서 조항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수도 배관 교체는 누가 부담하나요? 보일러 고장은요? 건물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임차인이 쓰는 설비는 임차인이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무거웠습니다. 건물주는 가볍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어요. 장사 잘 되실 겁니다. 그 말이 왠지 공허하게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습니다. 벽지 도배, 바닥 장판 교체, 화장실 타일 보수. 견적서엔 6,20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조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연광이 잘 안 들어와서 LED 조명을 많이 달아야 해요. 그럼 전기료가 오르겠네요. 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엔 에어컨도 5대 돌리셔야 하니까 각오하셔야죠. 아들 준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진짜 하시는 거예요? 회사 다니다 지쳐서 쉬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평생 배관만 봤으니까.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날 밤 미선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하는 거예요. 제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만 해봅시다. 3년 안에 투자금 회수하고 나머지는 우리 노후 자금으로 남기는 거예요. 미선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당신 말을 믿을게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망치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렸고 톱밥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매일 현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페인트 칠이 고르지 않으면 다시 칠하게 했고 문짝이 빳빳하면 경첩을 교체했습니다. 2023년 9월 초 게스트하우스가 완성됐습니다. 하얀 벽에 나무 가구, 깨끗한 침구, 창밖으론 바다가 보였어요. 미선이 객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쁘네요. 손님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지만 통장 잔고는 1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남은 돈은 2억. 그중 5천만 원은 운영 자금으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대출은 받지 않았지만 여유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오픈 첫날이었습니다. 예약 플랫폼에 매물을 올리고 사흘 만에 첫 손님이 예약했어요.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제주 여행 왔는데 여기 바다 뷰가 좋다고 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첫 주말엔 객실 5개가 모두 찼습니다. 1박 6만 원씩 30만 원. 수수료 15%를 빼면 25만 5천 원. 계산기를 두드리며 웃음이 났어요. 이대로만 가면 손익분기점은 금방이야. 미선은 아침 식사 준비에 바빴습니다. 토스트와 달걀, 커피를 내오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 어디 가세요? 우도 가려고요. 그럼 아침 일찍 나가셔야 해요. 배 시간 확인하셨어요. 그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9월 매출은 1,200만 원. 수수료와 월세,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를 빼니 4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건 성수기니까. 10월에도 손님은 꾸준했습니다. 주말마다 만실이었고 평일도 절반은 찼어요. 예약 플랫폼 리뷰에 좋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주인분이 친절하고 바다 뷰가 예뻐요. 조식도 맛있어요. 그런 리뷰를 읽으며 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준혁이가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생각보다 잘 되시네요. 제가 객실 예약 현황을 보여줬어요. 보라. 다음 달도 절반은 찼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겨울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겨울도 제주는 사람이 와. 한라산 눈 보러 오잖아. 제 대답은 단호했지만 속으론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성수기가 지나면 정말 어떻게 될까? 11월 초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예약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주말은 여전히 찼지만 평일은 한두 팀만 들어왔어요. 매출은 9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월세는 낼 수 있었고 200만 원 정도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기사가 와서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배관이 오래돼서 교체해야 해요. 4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말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400만 원이면 이번 달 수익이 다 날아가잖아.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해야죠. 손님들 추우면 안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꺼냈습니다.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어요. 11월 순이익 마이너스 200만 원. 통장 잔액 1억 7천만 원.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나를 따라다녔어요. 12월은 더 힘들 거야. 1월은요? 2월은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괜찮아. 3년 계획이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제주는 겨울바람이 거셌어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난방비가 치솟았습니다. 전기료 고지서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280만 원. 에어컨 5대가 여름엔 냉방으로, 겨울엔 난방으로 돌아가니 요금이 2배로 뛴 겁니다. 예약은 더 줄었습니다. 주말에도 3팀 정도만 들어왔고 평일은 거의 비었어요. 12월 매출 500만 원. 수수료와 월세, 관리비, 전기료를 빼니 마이너스 100만 원. 운영 자금에서 메워야 했습니다. 미선의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조식 준비하다 보니 손목에 무리가 온 거였어요. 여보, 병원 가봐요. 제가 말했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파스 붙이면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2024년 1월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예약은 주말에도 한두 팀뿐이었고 평일은 완전히 비었어요. 빈 객실을 보며 서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전기는 계속 들어가고 난방은 계속 돌아가는데 손님은 없었습니다. 1월 매출 350만 원. 지출은 600만 원. 마이너스 250만 원. 통장 잔고가 1억 5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250씩 빠지면 1년도 못 버텨. 계산기를 두드리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예약 플랫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광고 상품 쓰시면 노출이 더 잘 돼요.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만 원이 어디 있어? 준혁이 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손목 어떠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미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 말에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아빠도 무리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날 밤 미선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2월부터는 나아질 거야. 봄이 오면 손님도 늘어. 그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2월 중순 수도 배관에서 물이 샜습니다. 1층 천장에 물이 고이고 벽지가 젖었어요. 수리기사가 와서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해요. 350만 원 들어갑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건물 노후 때문 아닙니까? 건물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 보세요. 임차인 부담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건물주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카드를 꺼내며 손이 떨렸습니다. 350만 원. 또 마이너스? 2월 매출 400만 원. 지출 800만 원. 순손실 400만 원. 통장 잔고 1억 1천만 원. 숫자가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봄이 왔지만 손님은 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게스트하우스들이 할인 이벤트를 하면서 가격 경쟁이 시작됐거든요. 6만 원이던 숙박비를 4만 5천 원으로 낮췄지만 예약은 여전히 주말 위주였습니다. 미선의 손목은 더 악화됐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에요. 계속 무리하시면 수술해야 합니다. 일단 깁스하고 한 달은 쉬세요.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제가 손을 잡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빠지면 청소와 조식을 제가 혼자 해야 했어요. 예약이 있는 날엔 새벽 6시에 일어나 조식을 준비하고 체크아웃 후엔 객실을 청소했습니다. 3월 매출 500만 원. 지출 700만 원. 순손실 200만 원. 통장 잔고 9천만 원. 1억이 무너졌습니다. 한 해도 안 돼서 6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4월 초 예약 플랫폼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리뷰 점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응답률도 낮고요. 노출 순위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고 상품을 쓰시거나 할인율을 더 높이세요. 준혁이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현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도 아프고 아버지도 지쳐 보여요.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어. 조금만 더 버티면. 준혁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언제까지요? 통장에 돈 다 떨어질 때까지요.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남은 돈으로 노후 준비하세요. 4월 중순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관리비 50만 원 올립니다. 공용 전기료도 오르고 수도세도 올랐어요. 제가 항의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 없었어요. 건물주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이해하시죠?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관리비 50만 원이 더 오르면 손익분기점이 더 높아져요. 이제 한 달에 700만 원은 벌어야 겨우 본전인데 4월 매출은 450만 원, 마이너스 350만 원, 통장 잔고 8,500만 원. 그날 밤 미선이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파서. 제가 안아줬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너무 덤벼든 거야. 미선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더 버티면 다 잃어.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현실은 제 계산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격차, 예상 못한 수리비, 플랫폼 수수료, 가격 경쟁, 미선의 부상. 모든 게 겹쳤습니다. 2024년 5월 초 저는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운영기간 8개월, 총 투자금 1억 5천만 원 중 회수액 제로, 손실액 6,500만 원, 남은 자산 8,500만 원. 건물주에게 연락했습니다. 계약 중도 해지하겠습니다. 건물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보증금에서 위약금 1,000만 원 빼고 드릴게요. 제가 항의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건물주는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작은 글씨로 쓰인 조항이었습니다. 2년 미만 중도 해지 시 보증금의 20%. 제가 놓친 부분이었어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결국 보증금 4천만 원만 돌려받게 됐습니다. 인테리어 철거 비용이 또 들었습니다. 500만 원. 침구와 가전제품은 중고로 팔았지만 1,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2천만 원 주고 산 물건들이 절반 값에 팔린 겁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건 5월 말이었습니다. 최종 회수액 4,500만 원. 투자 대비 회수율 30%. 손실액 1억 500만 원. 남은 재산 2억 1,500만 원. 마지막 날 객실을 돌아봤습니다. 깨끗이 청소된 방,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바다가 보이는 풍경. 모든 게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손목엔 여전히 깁스가 감겨 있었어요. 여보, 가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를 건물주에게 넘겼습니다. 건물주는 가볍게 받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서울로 올라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점점 작아졌어요. 9달 전 설레던 마음과 달리 이번엔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배운 거라고 생각하자.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 커피를 마시는 일. 하지만 이전과 달랐어요.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미선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었습니다. 손목이 좋아지려면 석 달은 걸린대요.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미선이 제주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새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한국가스공사 퇴직자 모임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대요.
창업 실패 경험담 나눠달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실패를 이야기한다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 뒤 강의장에 섰습니다. 50명쯤 되는 퇴직 예정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33년간 가스공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 1억 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성수기 매출, 비수기 손실, 예상 못한 수리비, 플랫폼 수수료, 건물주와의 갈등.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강의가 끝난 뒤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제주 카페 알아보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꼭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계절성과 고정비를 철저히 계산하세요. 그리고 몸이 버틸 수 있는지도요. 그날 이후 비슷한 강의 요청이 몇 건 더 들어왔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겐 교훈이 되고 있었어요. 2024년 9월 미선의 손목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깁스를 풀고 나온 날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며 미선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가족은 남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통장 잔고 2억 1,500만 원. 원래 3억 5천만 원이었던 퇴직금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노후를 버틸 수는 있었어요. 연금과 합치면 충분했습니다. 제가 다시 엑셀을 켰습니다. 이번엔 투자 계획이 아니라 생활비 계산이었어요. 한 달 생활비 300만 원, 연간 3,600만 원, 2억 1,500만 원이면 6년. 연금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주말에 왔습니다. 아버지, 소상공인 컨설팅 회사에서 강사 제의가 들어왔어요. 월급은 적지만 퇴직자 창업 상담해주는 일이에요. 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직접 겪으셨잖아요. 그게 가장 큰 자산이에요. 준혁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소상공인 컨설팅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8번 정도 강의하고 상담했어요. 수입은 월 250만 원 정도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했어요. 퇴직 후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바람. 하지만 준비 없이 덤비면 저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분에게 말했습니다. 계절성 업종은 꼭 비수기 석 달을 버틸 자금을 따로 빼두세요. 성수기 수익으로 1년을 버틸 수 없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를 꼭 읽으세요. 수리비, 관리비 인상, 위약금 조항. 모든 게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강의하면서 저 스스로도 배웠습니다. 제가 놓친 게 뭐였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숫자는 맞았지만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어요. 사람의 몸, 날씨, 경쟁, 플랫폼의 알고리즘. 모든 게 계산 밖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의 후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후회 안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실패가 누군가에겐 등대가 되고 있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용기 얻었어요. 실패해도 끝이 아니라는 걸요. 집에 돌아와 미선과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요. 미선의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요. 제주에서의 9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돈의 무게, 가족의 소중함, 준비의 중요성, 변수에 대한 겸손함. 모든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025년 5월 제주 실패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2억 정도로 안정됐어요.
강사 수입과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했고 더 이상 돈이 줄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손목이 완전히 회복된 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노인분들께 식사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할머니 한 분이 맛있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미선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결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10월이요. 제가 축하한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게 많아요. 어느 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퇴직자 창업 교육 프로그램 메인 강사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정규직이고 급여도 괜찮아요. 제가 수락했습니다. 이제 제 일이 생긴 겁니다. 강의 첫날 교육생 30명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제 또래였습니다. 저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33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 1억 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교육생들의 눈빛이 집중됐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12주 동안 저와 함께 배울 건 창업 성공법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법입니다. 계절성, 고정비, 변동비, 플랫폼 수수료, 계약서의 함정, 건물주와의 관계, 가족의 건강, 예비자금. 모든 걸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제 실패가 교재가 됐어요. 12주 과정이 끝날 때쯤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주 카페 창업 계획 접었어요. 대신 동네에서 작은 공방 열기로 했어요. 고정비가 적고 제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미선과 산책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를 지나며 벤치에 앉았어요. 3년 전 은퇴 직후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여보, 우리 많이 돌아왔네요. 미선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배운 게 많아. 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제 편해 보여요.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바람이었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그때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었다면 지금은 여유였습니다. 제주의 바다가 가끔 떠오릅니다. 햇빛에 반짝이던 파도, 객실 창문 너머 풍경, 첫 손님이 왔을 때의 설렘. 그 모든 게 아직 선명해요. 실패의 기억이지만 동시에 도전의 기억입니다. 2025년 10월 준혁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사돈이 물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사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도 자산이 되는군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실패도 자산이에요. 지금 제 통장엔 2억 1천만 원이 있습니다. 3억 5천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이 줄었지만 여전히 노후를 버틸 수 있어요. 매달 강사료가 들어오고 미선과 저는 건강합니다. 제주에서의 9달이 제 인생 전부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바꿨어요. 숫자만 보던 제가 이제 사람을 먼저 봅니다. 계산만 하던 제가 이제 마음의 여유를 봅니다. 때때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후회하냐고? 대답은 복잡해요. 후회하지만 동시에 감사합니다.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33년간 가스 배관을 관리하던 제가 이제 사람의 꿈을 관리합니다. 무모한 도전을 말리고 준비된 시작을 응원해요. 제 실패가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강의실에 앉아 있을 교육생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빛엔 저와 같은 설렘과 불안이 섞여 있을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희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직시할 때 진짜 희망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제주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울 겁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 바다를 관광객으로 바라보겠죠.
가끔 미선과 여행 가서 게스트하우스에 묵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물을 거예요. 비수기는 어떻게 버티세요? 그 대답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넘어졌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남았고 건강이 남았고 배움이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